네, 다음 25쪽을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낱말이네요. 기업 공인중개사. 자, 우리는 이것을 길다 보니까 좀 줄여서 말하죠. 네, 개공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예요. 자, 누가 기업 중개사인가? 우리 법상 표현 봤더니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뭘 했어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이게 법상의 표현이에요.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등록한 자이죠. 아, 이 법 바로 중개사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오픈했죠. 그 표현이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뭐 한자로 쓰면 얘기죠. 놈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들이 등록을 할까요? 크게 둘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 형태로 할 수 있죠. 이들이 법인인 기업 중개사들이죠. 자,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법인이 아닌, 우리 대결이 법상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A가 뭔지를 먼저 제시할 때는 그 외의 것들은 뭐라고? B라고. 민법상 봤었죠? 물건 정의할 때.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죠. 그러면 동산은요? 부동산이 아닌 것들이 동산. 얼마나 깔끔해요. 자, 우리 실제 법령 시험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아, 회사 형태가 아닌 누구죠? 생명체인 자연인. 우리가 말할 때 쉽게 개인이죠. 그래서 개공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첫째, 회사 형태. 둘째, 개인 형태. 이 사항들은 조금 더 짚을 게 있는데요. 자, 거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보죠.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좀 봐보죠. 자, 등록. 한자로 쓰면 더 쉬울 거예요.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이죠. 바로 행정청이 비치 관련 공적 장부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서 쓴다. 이게 등록이에요. 공부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뭐 A 아무개가 일하게 됐다 쓰는 거요. A 회사가 일하게 됐다 쓰는 것이 바로 등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때 절차 등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아무튼 등록은 여기에서 기업 중개사이라는 정의는 요 낱말에서 끝을 맺어야 돼요. 가령 기업 중개사라면 등록한 자로서 가령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니죠. 항상 기업 공개사의 포인트는 등록증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현재 일하건 안 하건 관계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휴업 상태에도 기업 공개사 맞잖아요. 영업 정지가 내려져도 아직은 증 갖고 있죠. 기업 공개사예요. 그래서 등록 자체를 묻지 일한다는 달을 묻는 거 아니었다. 요 사항들이 그 밑에 쭉 풀이되어 있습니다. 뭐 부정 등록자라도 증은 갖고 있죠. 다만 처벌 등은 받을지언정 기업 공개사는 맞는 거예요. 등록 자체를 포인트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데요. 네, 이 상황은 훗날 계속 반복될 겁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죠. 종류. 지금 설명드렸어요. 첫째, 회사 형태인 기업 공개사. 소위 법인인 기업 공개사. 그 반대가 개인 형태인 기업 공개사. 이렇게 불리는데요. 사실 이 법인도 중개법인도 크게 둘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중개법인이 있죠. 일반 중개법인 이렇게 그냥 강의 편의상 말씀드리죠. 이 법에 의거해서 상법상 회사들이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서 등록한 자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뭐 주식회사건 유한회사건 형태는 많을 겁니다. 근데 요와 다른 자가 하나 있죠. 일명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 명칭에서 뭔가 와닿습니다. 자, 이들은 원래 취지가 중개업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겠죠. 원래는 다른 일을 위해서 만든 자들입니다. 다만 그 업무의 성격상 부동산 관련 사무가 있다 보니까 중개 업무를 함께 겸할 뿐인 거예요. 자, 누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의 부실 자산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 업무가 포함되어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가 허용된 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죠. 농업협동조합법상 태어난 농협조항이에요. 그리고 지역 농업협동조합. 자, 조합 형태인데 이들은 그 구성이 누구죠? 농민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농지 처리 문제가 뜨겠죠? 그 관계 분야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자가 바로 지역 농협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두 가지. 자산관리공사하고 지역 농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훗날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역 농협은 특수함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강조할 거예요. 보정 설정도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한편 개인들 위로 옮겨보죠. 네, 개인 형태인 개업 공개사도 크게 나눠봤더니 둘이 보이네요. 첫째, 자,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로서 일한 자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이 보입니다. 바로 법부칙 제6조 2항에 의해서 등록한 자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뭔가 특이하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현재의 중개업은 일단 시험 합격하고 그자 명의로 등록할 때만 주어지겠죠. 근데 요들은 누굴까요? 부칙 제6조에 이른바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쉽게 기득권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개업의 변천사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중개사 제도 또 중개업의 전문화가 언제 도입되었을까? 뭐 살짝만 봐봐요. 그냥 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중개사 자격제가 도입되고 또한 이때는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뭔가 규제가 있겠죠? 그 전에 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 단계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예전에도 누군가 이 일을 해왔겠죠. 그들이 옛날에 소개 영업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법이 개정된다 해서 새롭게 제정된다 해서 기왕에 해오던 일들을 손 뗄까요? 그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시기에 새롭게 법을 만든다 해서 그 법의 효력을 그 이전 시기의 모든 사안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가? 소급표 금지란 게 있죠. 그러면 옛날에 단순히 신고 등을 함으로써 일한 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허용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고 등으로 일한 자가 아직 남아 계세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많이 보일 거예요. 간판에서 보입니다. 어디 부동산 중개 뭘 느낍니까? 이들은 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공인중개사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간판도 요 낱말을 못 쓰고 오직 무엇? 부동산 중개 혹은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쓴 분이 계실 거예요. 이들은 누구라고요? 고참 선배님들이죠. 근데 세월이 이미 어때요? 엄청 흘렸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퇴직했겠죠. 근데 지금도 많이 남아 계세요. 아마 4,000분 정도가 아직 남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 중개사 자격의 장점이죠. 여타 전문직보다 우리는 장점이 있더라. 이른바 정년이 없잖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이들이 아직 있잖아요. 80세, 90세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쯤 가서 앞으로 몇 년간 해야 할까요? 죽을 때 언제 죽을 건데요? 자, 우리 인간 수명은 과학적으로 몇 년까지가 한계라 합니까? 100살 아니에요. 적어도 두 갑자는 살아야 사람답게 산 것이다. 한 갑자가 몇 년이에요? 60년 곱하기 2, 120년. 이 정도는 살아야만이 성인군자죠. 그 전에 죽은 사람 모두 소인들이죠. 이렇게 살 욕심 없습니까? 다 고개를 젓네요. 평소에 죄를 진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살 겁니다. 이른바 벽에다가 뭘 칠할 때까지.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긋지긋하네 이거도 보니까. 아직도 더 살아야 되네요.
옛날에 꺾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꺾였어요. 자, 단순한 기득권자에 불과하더라 해서 이들은 훗날 역시 강조할 거예요. 뭔가 신분적인 제약에 의해서 이 법상 이들은 규제가 많이 내려질 겁니다. 지금 봤어요. 간판 내걸 때도 떳떳이 나 공인중개사야 말 못했죠? 이들은 영업지역도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평택에서 사무실을 오픈한다 해서 평택 내 것만 중개한다? 그거 아니죠. 제주의 땅도 중개할 수 있죠. 업무적 전국이요. 이들은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업무적이 어디론가 제한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평택시 안에서만? 에이, 너무 적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들은 사무소가 속해 있는 특광도 관할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평택에 있다는 그 업무지역은 어디까지? 경기도 관내로 그 얘기예요. 뭐 훗날 또 있어요. 이들은 경매, 공매 업무를 손댈까요? 전문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부분도 개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훗날 비교 평가로서 시험 지문에 자주 뜨고 있어요. 자, 어쨌건 개업 중개사라 하면 포인트가 무엇? 등록을 했냐 안 했냐 했지 영업은 묻지 않더라. 휴업 상태도 개공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예, 해결된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낱말을 보죠.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1년 뒤에 나의 모습이죠. 뭐예요? 공인중개사.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전문 자격이다. 물론 내가 쓰는 만큼 그 가치는 다르겠지만요. 자, 누가 중개사인가 봤더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무엇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결국 포인트는 무엇? 자격을 땄냐 안 땄냐이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서 끝을 맺어야 돼요. 뭐 가령 현재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거 묻지 않는 거죠. 뭐 흔한 말로 장농 자격도 자격이죠. 장농 면허도 면허이듯이 그거요. 뭐 가끔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든 시험이길래 그 자격증을 거실 벽에다가 붙여놓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쉬고 있죠. 장농증이네요. 이거 하고 싶죠? 이거 하지 마시고 써요 그냥. 뭘 집에 고이 모십니까? 자, 어쨌건 여기서는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요. 자, 하나 참조해보죠. 자, 법령상 유사한 낱말이 지금 몇 가지 보였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인 기업중개사. 여기도 쓰고 있어요.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또 하나가 지금 봤던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요들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달리 구별하는가? 이해해봐야겠죠. 우선 요 셋은 자격이 있다 없다? 모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던 중개사란 요 낱말의 포인트는 오로지 증 자체와 결부되지 현재 일하는 것을 묻지 않고 있죠. 자, 중개업의 현재 종사하지 않은 형태가 무엇? 공인중개사. 근데 공개사인 기업공개사 또는 소속된 중개사 뭔가 현재 어때요? 일을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그 위치가 다를 뿐이죠. 시체말로 중개사인 계공은 누구죠? CEO죠. 사장님이죠. 내 명의로 등록까지 받은 자가 바로 누구? 기업공개사. 근데 소속공은요? 이들은 현재 업무에 종사하긴 하지만 내 이름으로 간판 단계 아니죠. 단지 다른 계공 밑에 속한 부하 직원이죠. 등록까지는 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선 달리 봐둬야겠죠. 그래서 계공은 포인트가 등록이 있냐 없냐. 소공은 자격이 있대 종사까지 하는 것. 무엇으로? 직원 형태로. 근데 중개사는 오로지 증만 갖고 있지 현실 업무는 개의치 않더라. 이런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빗대서 표현해 볼까요? 모 기업체 영업사원 A씨는 작년 시험에 드디어 중개사증을 땄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럼 그 기업체의 직원이 개인 명함에 무슨 회사 영업부 부장 김아무개 밑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명함 받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죠. 일합니까 지금? 안 하죠. 증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관계 없는 거요. 괜찮죠? 특히 부동산 관련 영업부서들은 이것을 썼을 때 어때요? 좀 더 관계 분야의 고객들에게 신뢰감 줄 수 있겠죠? 괜찮은 거예요. 옛날은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으나 지금은 깔끔히 해소됐죠. 예, 개공, 소공, 공개사 다 차이가 있음을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봤던 소속 중개사 낱말을 별도로 한번 봐보죠. 자, 옆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선 문장이 좀 긴데 좀 끊어가면서 읽어보죠. 소속 중개사라 함은 우리 교재 풀어놨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공사죠. 소속 중개사라 함은 네, 공인중개사는 확실하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인데 다른 기업 중개사에 어떻게 소속된 자로서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전단부에 법인인 기업 공개사의 임원사원이 있죠. 법인의 임원사원 중 중개사인자를 어찌한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포함하여서 앞에 봐요. 23쪽 위에 박스 안에 5호를 보시면 더 좋겠네요. 5호 소속 중개사라 하면 기업 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 신분을 받겠죠? 증은 엄연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서가 법인인 계공에 속해 있는 임원 사원 중 중개사인자를 어찌한다? 포함시킨다. 우리 회사 형태인 계공이 있죠. 그들의 이사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증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 부른다? 소속공이라 부른다 그 얘기요. 물론 여기서 요 사원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평사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죠, 이건? 바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자, 이른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을 빗댄다. 우리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지 평사원이 아닌 거예요. 이사와 동급이에요. 자, 어쨌든 소속된 중개사인 자인데 임사원도 포함했습니다. 자, 그들로서 자, 역할을 봤더니 중개업자에 소속돼서 하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옳거니 업무도 하겠네요. 또는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계공 밑에 속한 자인데 문제는 그 역할이 어디까지더라? 보조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엇? 수행까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업무의 수행이 무엇인가란 훗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우선 보조의 의미는 뭘까요? 그야말로 단순 보조 역할을 말한 거예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단순 보조. 아침에 사무실 딱 출근했을 때 따끈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타기, 심부름하기, 현장 손님을 안내하기 그런 거겠죠. 소위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이런 단순한 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뭐가 허용된다 해서요? 업무의 수행도 가능하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우리가 알게 되는 본질적 중개 업무가 무엇인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속하겠죠. 어떤 게서요? 각종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한 확인 설명. 너무나 중요하죠. 뭐 등기상 어떤 권리에 하자 있는가? 중요하죠. 공법상 규제가 무엇인가? 중요하죠. 너무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럼 누가? 소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매매가 성사시 매매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각종의 계약서의 작성 업무들 너무나 중요하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또한 이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법령에서 강조할 소위 본질적 업무들도 이들은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할은 단순 보조에 국한됨이 아니라 더 나가서 본질 사무도 허용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 모두가 허용됨이 되겠습니다.
자, 소공의 역할인데요. 문제는 요와 다른 자가 그 밑에 있죠. 제 6호. 자, 중개보조는 아마 옛날 시험은 단골 메뉴였어요. 뭔가 특이하니까. 자, 읽어봅니다. 중개보조이란, 자, 앞에 밑줄 쳐두죠. 뭐라 했어요, 먼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옳거니 뭔가 특이함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증 없음을 먼저 강조했어요. 아닌 자로서 중개자, 기업 공개사에 소송되어 있겠죠. 근데 얘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봤더니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기업 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뭘 한다 했어요? 단순한 보조를 하는 자가 중개 보조인이더라. 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업무 수행이 빠져있죠. 왜 그럴까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존의 개념을 파악할 땐 요 토시를 읽어야 돼요. 어떤 시험 지문에 중개 보존이란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아요? X. 왜? 신분 안 밝혔잖아요. 아닌 자로서 단순 보조하는 것. 요게 모두 언급되어야 돼요. 반면에 증 갖고서 일을 돕더라. 누구? 소속 공개사. 포인트가 나오겠죠? 차이점? 요거 단서. 중개사 아닌 자.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바로 업무의 수행이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겠죠. 설명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에이, 그냥 다방 커피만 잘 타시라. 이 기분 나쁘네요, 그죠? 자, 해서 뭐 흔히 판례문제로 또 대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판례적은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모 중개 사무소에 일한 직원 얘기예요. 봤더니 그가 그 명함에 부동산 유수란 간판을 내걸고요. 밑에 뭐라고요? 대표 홍길동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번호 011에 얼마이다. 이것 괜찮을까요? 어때요? 중개보존이 이렇게 명함 파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되죠. 지금 뭐라 했어요? 중개사가 없으니까 그 낱말도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감히 그 명함에 뭐라 했습니까? 간판 내걸었죠? 다음 대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치 본인이 사장님인 양 행세했죠. 이런 적어도 법의 저촉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죠? 유사 명칭 사칭죄에 의해서 실제 형벌을 가하게 되어 1년 1천의 형벌을 갑니다. 아, 이들 그러면 명을 팔 때도 함부로 개업중개사인 양 행사만 안 되겠죠. 그럼 앞에 뭐라 써야 돼요? 또 써야겠죠? 대표 대신 뭐라고? 중개보존 김아무개입니다. 이거 밝혀야 돼요. 근데 이거 실제 현실에 존재합니까? 에이, 남사스럽다. 촌말로. 쪽팔리잖아요. 되게 뭐라 씁니까? 실장님, 뭐 팀장님. 이건요. 괜찮잖아요. 괜히 중개사인 양 혹은 대표인 양 이런 식의 사칭을 하지 말란 얘기요. 에이, 치사해서 원래 시험 합격해야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것도 있더라. 훗날 자세히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법상 기본 낱말 이스키를 봤는데, 자, 하나 마무리 보죠. 자, 우리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 가끔 법조항 보면은 기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이 사람만이 결코 아니겠죠. 네, 기업 공인 중개사 뭐 크게 법인 개인이 있었고요. 이들 외에도 모두 포함한다겠죠. 누가 있었어요? 소속 중개사, 소공,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중개사 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이 주어를 봐야 돼요.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이해되겠죠? 항상 우리 문장 이해할 때는 항상 주어를 먼저 보시고 맨 끝에 수로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돼요. 또한 훗날 판례 문제가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두에서 뭔가 주제를 보시고 맨 끝에 보면 돼요. 한다, 안 한다, 맞다, 그러다. 가운데 내용들은 절대 손질할 수가 없어요. 쉽잖아요, 이게. 판례 문제는 나올수록 기분이 좋다. 시간 단축되는 거예요. 아무리 4줄, 5줄 길게 놔도 볼 거 있어, 이거? 없어요. 맞다, 아니다, 이거 결론만 내리면 돼요. 쉽죠, 이건. 물론 필요한 게 있죠. 숙달된 노력이 있어야겠죠. 딱 지문 보고서 찍으면 되죠. 2초 만에. 대신 맨 끝에 것, 그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업자 등은 이들 모두를 말하더라.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참조로 훗날 요 낱말이 보입니다. 자, 사장님은 기업 공개사 있습니다. CEO니까. 근데 밑에서 이 일을 돕는 자가 소공과 중개 보존이죠. 자, 요 둘을 합하여서 부르는 낱말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우리 법상 표현은 고용인입니다. 네, 요 고용인 중에는 법인의 임원 사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왜? 아까 우리는 그들도 소속 공개사로 본다 했으니까. 그래서 증 갖고 이 일을 돕고 있더라 무조건 소공. 증 없이 돕고 있더라 중개보조원. 내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개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상 낱말은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지으시고, 자, 27쪽에 들어가 봅니다. 제3조. 네, 우리가 돈벌이 해야 될 물건이 어디까지인가? 이른바 법정된 취급 물건 범위가 나와 있어요. 네, 중개 대상물이네요. 자, 우선 그 근거조항부터 봐보죠. 자, 법제 3조에서 정한 게 보이네요. 첫째가 토지, 둘째가 건축물,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뭔 얘기요? 자, 건물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토지 정착물도 대상물인데 그 외에도 많겠거니 그 얘기요. 건물도 포함되되 그 밖에도 추가되겠죠. 자, 우리 먼저 하나 봐보죠. 토지가 보이고 그 정착물. 이는 민법상 우리가 알고 있던 무엇이죠?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 결국은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만이 결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령에서도 추가해서 정합니다. 네, 현재 시행령상 정한 물건이 3가지가 있죠. 첫째, 등기한 임목. 둘째, 공장재단. 셋째, 광업재단. 자, 이와 같이 법조문에서 직접 나열한 것들이 우리가 소위 쓸 순수한 중개 대상물이죠. 물론 주의할 점이 중개 대상물은 법률에서만 규정한다. 그래요? 아니죠. 법에도 있지만 또 한편 어디에? 시행령도 함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중개사 법령으로 법과 시행령이 함께 규정하고 있죠.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법률만이 아니었다. 소재 파악시 이미 파악된 거죠. 이건 법에도 있고 영에도 함께 나왔습니다. 몇 가지? 5가지. 토, 건, 입, 공, 광. 뭐 이렇게 암기하더라고요. 전 이게 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대로 암기해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이 법정된 대상물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은 여러 부분에서 활용될 거예요. 지난 시간 중개가 무엇이고 중개업이 무엇인가 이미 그 낱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활동함이 중개였고 그를 토대로 해서 중개업이 형성됐죠. 결국은 중개와 중개업을 개념 지을 때 근거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누가 무등록 중개업인가 어찌 알 수 있어요? 바로 요것에 의해서 등록치 아니한 자가 요 물건을 함부로 쓸 때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럼 반대로 등록치 아니한 자가 이것 외의 것들을 도와주더라. 그들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거죠. 왜? 이 법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의 개념을 파악할 때 기준도 될 수 있더라. 등등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부 사항들로 들어가 보죠. 첫째, 토지였습니다. 토지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네요. 뭐죠? 땅. 바다를 제외한 것이 모두가 토지죠. 원래 토지는 자연과학적으로 단절된 바가 없죠.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것을 편의상 어떻게 해요? 자르죠. 자, 선을 긋습니다. 무엇으로? 경계를 짓죠. 선으로 해서 지적 공부에 올립니다. 어떻게? 일필제라고. 그러면 하나의 필제는 소유권이 몇 개 주어지죠? 당연히 한 개 주어지겠죠. 물론 지목도 각 필지별 한 개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럼 정의하죠. 지구상에 그 많은 땅들은 법률상 필지로 구별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래의 단위는 무엇? 필지. 그 필지 하나의 소유권이 주니까 매매는 어찌 해야 한다? 필 단위로 해야겠죠. 가령 1필 중에 일부를 따로 매매한다? 나올 리 없겠죠. 저당 설정 또한 필 단위겠죠. 1필 토지의 일부를 저당 잡더라? 그런 말 없다는 얘기요. 자, 원칙은 1필지 자체에 되는데 다만 1필 토지 중 그 일부도 거래가 되는가? 거래되고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들은 설정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바와 같이 1필의 토지가 원칙인데 더 나아가서 1필 중에 일부도 중개가 가능하겠죠. 전세권 등 설정은 도와줄 수 있을 거니까. 뭐 그런 표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토지는 땅 자체이겠습니다. 자, 다음 제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사실 땅 위에 무수히 많은 것이 존재하겠죠. 가장 흔히 부착된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집이니 상가니 건물 보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나무들도 있겠죠. 또는요, 과일 수도 있겠죠. 사과, 배 같은 과일 나무들. 또는요, 뭐 고추, 양파, 수박 또는 벼 같은 농작물도 있겠죠. 또는요, 뭐 담장도 가끔 세우겠네요. 또는 다리, 교량도 있겠죠. 또는 뭐 도로의 포장도 있겠고요. 뭐 돌덩이들, 암석 등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들이 모두 토지 부착된 물건들이네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원칙상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은 이들도 어때요? 함께 따라가겠죠. 토지와의 운명은 공동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건물은 어찌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 법제는 특이하게도 이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죠. 등기부 따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자, 건물 자체의 중개 가능성 이미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필지 단위였다면 건물은요? 예, 동단위, 일동 단위로서 거래가 된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 일동 중 그 일부도 중개가 가능하는가? 가능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파트 봐봐요. 301동인데 그 안에 쪼개져. 몇 호, 동담에 호가 쪼개져 있고, 뭐 이걸 우리가 법률적 낱말을 쓰고 있죠. 구분 소유권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의 몇 호도 별도로 중개 가능하죠. 심지어 일반 단독주택은 방 한 칸도 월세 계약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동단이 더 나서 일동 건물의 일부도 중개가 허용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건물에서 주의할 점들은 저도 민법상 건물에 적합해야 되겠죠. 자, 민법상 건물엔 해당해야 될 거요. 어떤 게 건물이었어요? 건물은 기둥 있어야죠. 벽체 있어야겠죠. 그리고 눈비 막기 위해서 지붕 있어야겠죠.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하더라. 다 갖춰야 돼요. 물론 땅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손쉽게 해체 이동됨이 없어야 할 거예요. 만약 손쉽게 해체 가능하더라.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하고 시험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언뜻 떠오르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건물은 적법한 허가받은 건물이어야 하는가? 어때요?
법조문에 허가 난 건물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물이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겠네요.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죠. 설사 미등기 상태라도 건물이죠. 이들은 모두 중개가 허용된다는 얘기요. 물론 섣불리 하진 마시고. 왜? 거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겠죠. 신중을 기해서 일해야 될 거예요. 자, 허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더라. 미리 알 수 있겠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건물은 현재 그 외관을 갖춘 것에 하나는가? 아니면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것인가? 미래의 건물도 건물에 속할 수 있습니까? 있네요.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파트의 이른바 분양권들,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그 집 몇 호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예. 미래의 건물도 건물로서 중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유의할 점이 꼭 책을 한번 봐보죠. 자, 28쪽 위에서 건물 부분에서 자, 4번 지문이에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은 미래의 건물로서 중개가 허용된 것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보입니까? 네, 소위 입주권이 있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받을 지위지 계약한 바가 있어요? 없죠. 동호수가 특정된 바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입주권에 불과하다면 중개랑 거리가 멀다는 얘기요. 예, 분양권은 미래의 건물이다. 중개 오케이. 근데 입주권은 아직은 계약도 한 번 없는 하나의 지위에 불과하죠. 고로 중개의 대상물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수십 번 나온 판례가 있네요. 과연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에 속하는가? 해당한다면 중개하면 돼요. 근데 그건 건물로 보지 못함이 판례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견고하게 부착된 게 아니잖아요. 봤더니 자, 뼈대 골조 세웁니다. 볼트로 조립하고 위에 천막 등으로서 덮었습니다. 이건 견고하게 부착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사 몇 개 풀면은 해체할 수 있죠.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반지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실제 단속에 걸려서 법원에 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중개업자를 맡은 변호사가 참 머리 좋은 놈이었어요. 이 구조물이 사실은 건축물 대장도 올라간 거였어요. 대장에 올라갔더라. 건축법상 건물은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법상에 건물은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건축법상 건물의 정의는 벽 또는 기둥 그리고 지붕이죠. 우리는 벽 및 기둥 및 지붕 다 갖춰야죠. 요건도 다를 뿐더러 또 역시 만약 건물로 보지 않게 건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법상 규율을 받겠죠. 수수료 받은 것들 많을 땐 제재받겠죠. 아니라 했으니까요. 네, 능력껏 받아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가 요건데 참 뻔질나게 나옵니다. 아마 내년쯤에 또 안 나올 거야 이거. 예, 제대로 부착이 안 되었다. 건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끊으면 되겠고요. 뭐 상식도 한번 대입해봐요. 이거겠네요. 자, 가식의 수목은 중개의 대상물인가? 자, 임목 등기한 임목은 법에서 나왔습니다. 얘는요. 가식했다. 임시로 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손쉽게 딴 데로 옮겨버릴 수 있죠. 이동성이 커버리네요. 견고하게 부착된 게 아니죠. 그럼 뭐 이건 토지 정착물이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빼는 거예요. 판잣집 어때 이건? 판잣집 한 발로 방 팍 차니까 쓰러지죠. 당연히 뺀다. 뭐 등등등. 법상 요건인 건물도 적어도 민법상 건물에 해당해야 한다. 그때 포인트는 허가 등기를 묻지 않을 뿐더러 미래의 건물도 포함된다. 다만 유의할 점들은 뭐가 있다? 단순한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고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뭐 이렇게 구별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 부분은 손쉽게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네요. 여기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은 되는데 이것들
전부 다 가능할까요? 담장 따로 팔래 살래 있습니까? 이거는 없잖아.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겠죠. 독자적인 중개와는 거리가 멀 거예요. 이건 토지와 운명을 함께하지 이것만의 거리는 나오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여기네요. 나무들, 과일수들, 벼 같은 것들 원래는 땅과 함께하겠죠.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자, A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B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이 지표면 땅만 갔습니까? 아니죠. 나무도 다 내 거로 가져오잖아요. 원래 운명 공동이니까.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이들은 뭔가 특이한 바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소위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이른바 명인 방법을 갖춘 상태라면은 이때는 그 자체를 독자적인 부동산으로 인정해서 거래가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권리관계의 공시는 어찌 이루어지죠?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들은 등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등기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외부의 그 소유권 관계를 명백히 표현한다면 누구나 알아보겠죠. 이런 것들이요. 자, A 토지 위에 임야 산이라 하겠죠? 여기에 나무 있습니다. 근데 요 나무 자체가 가령 한 2, 3억의 가치 있습니다. 땅값 고작 해봐야 1억밖에 안 된다. 이땐 나무를 따로 한번 활용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치? 돈 필요할 때 땅 팔 필요 없이 무엇을 나무만 거래해보자.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은 안 되겠죠, 지금. 왜? 토지 정착물이니까. 근데 그러면 요것을, 자, 가령 달리 말하죠. B라는 사람이 요게, 자,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무엇을? 명인 방법을. 이건 별거 아니에요. 명백히 그 소유자 관계를 남들이 알아보도록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명인 방법들. 일단 쭉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범위를 특정하겠죠. 새끼줄을 둘러치건 나무의 껍질을 벗기건 울타리를 치건 쉽게 울타리를 쭉 쳐놓고 범위를 특정하죠. 그리고 그 앞에 편말 등을 붙이면 되겠죠. 소유자 B가 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남들이 쭉 산에 왔을 때 땅 주인은 A일지 몰라도 요 나무들은요 B가 소유했거든요.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소유자를 표시해 뒀으니까 아무런 탈이 없잖아요. 이때는 요 나무를 타인에게 팔 수 있겠죠. 예, 우리 민법은 독자적인 부동산의 성질을 인정해서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자, 우선 소유권만의 인정에 불감을 주의해야 돼요. 맞대기 등으로 사고 팔 뿐이다 그 얘기죠. 가령 명의를 취했다 해서 이들 위해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어요? 담보 잡기가 애매하죠. 저당 잡고서 이들이 밤중에 다 잘라서 빼냈습니다. 곧바로 피해보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나무의 저당이에요? 등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이건. 그래서 포인트 오로지 무엇? 소유권만에 인정했다. 자, 명인치 않은 승복지자는 예외적으로 자, 대상말에 추가해 볼 수 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명인 방법을 취한 미분리 과실도 우리 민법 학자들은 토지와 분리된 독자적인 부동산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중개 대상물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견해 다툼 소지 때문에 출제는 되지 않아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벼 같은 농작물들 어떨까요? 농작물은 누가 수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A 토지에 누가 벼를 심었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 성숙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7월 달쯤에 요 토자, 이걸 B가 경작했다 가정해보죠. 이때 7월쯤에 요 토지 소유자 A가 C에게 땅을 팔았다 했을 때 과연 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C 거입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렇죠. 근데 판례는 그거 허용치 않습니다. 누구한테? 농작물은 점유의 권한 또는 경작 원인 관계를 묻지 않고 오로지 누가 취득한다? 경작자에게 그 취득권, 즉 소유권을 줄 뿐인 거요. 명인 방법조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작자 보호 차원에서. 특이한 거요.
그래서 이들은 대상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역시 뭐요? 우리가 별을 판매 도와줍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과는 별 관계가 없다. 다음 위에 것. 명인을 취한 20개의 집단은 출제가 종종 되고 있어요. 예, 요 정도를 일단 토지, 건축물, 그리고 정착물의 기본 전제부를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있고, 건물 있고, 정착물도 포함되는데 그 전체가 아니었다. 요 정도 파악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시행령상 정한 물건이 셋이 있다 했죠? 입공광,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습니다. 자, 입목을 한번 봐보죠. 네, 한자로 쓰면 이기죠. 설립자, 나무, 목자네요. 자, 원래 입목도 어떤 거죠? 나무들이죠. 자, 산에 있던 나무에 불과해요. 원칙은 땅 팔릴 때 나무도 함께 따라간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토지 가액은 1억 정도인데 요 나무들이 고가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끔 보니까 뭐 소나무 한 그루에 1억 5천, 2억짜리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 10억 정도의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산림 경자가 필요할 때, 소위 자금 필요할 때 땅까지 다 팔아버린다?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요 나무들만을 따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입목 등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 땅 주인 A가 요 입목으로 등기까지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땅은 손 안 대고 나무를 팔아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겠죠. 자, 그것이 입목 제도인데, 자, 흐름을 먼저 봐보죠. 1필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자라는 20개 집단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알 수 있겠죠? 뭘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입목 등기를 할 수가 없겠거니 20개 집단을 대상으로 1단계 미리 입목 등록 원부란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우선 시, 군에서 비체요. 쓰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본교재 나오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원부에 나무들을 먼저 올려야 돼요.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요 나무를 대상으로 드디어 입목등기사항이죠. 뭐 옛날 얘기요. 입목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한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할 입목입니다. 원래는 토지 정착물인데 등기됨으로써 역시 독자적인 부동산 성격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요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뭐라 부르죠? 학교론에서 말하죠. 의제 부동산 혹은 준 부동산 이런 말 쓰고 있죠. 요 자체가 한 개의 물건인 거요.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질 분들로 더 나가서 등기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저당권도 설정이 허용되겠죠. 자, 주의할 점. 좀 전에 명인을 취한 20개 집단들은 오로지 소유권만의 허용이죠. 그러나 이는 등기사항도 이미 확인되니까 어때요? 아, 저당도 설정되는구나. 등기 믿고 담보도 활용된다 보여요. 이러한 권리 활용의 차이가 먼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원래는 나무의 토지 정착물인데 자, A가 등기까지 하게 되었다. 지금 뭔 얘기요? 그럼 이건 토지와 입목은 등기됨과 동시에 서로가 어찌 된다? 분리 결별되겠죠. 떨어지는 거요. 자, 여기서 하나 참조해 보죠. 등기를 한 A가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B에게 팔았다고 가정하죠. 매매했습니다. 이때 과연 토지 매수인들은 이 나무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미 분리 결별되었으니까. 그죠? 등기 후에 토지 소유권 등을 처분해도 그 처분은 등기한 입목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더라. 미치지 않는다. 요거 왜 쓸까요, 지금? 하나 더 있기 때문에요. 양자가 분리 결별된 상태니까 땅이 팔려도 그 처분은 입목에 무관하죠.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봐보죠, 여기서. 자, A가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근데 요 입목 등기를 믿고 C가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럴 수 있죠. 활용성이 있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만약 동인목이 벌체되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때 요 벌체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동저당권은 그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예? 요 놈은 미쳐야죠. 요 상식으로 봐요. 담보 목적물이 지금 성질 바뀌었죠. 그럼 내가 담보력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 효력은 나무가 벌체도 따라가서 미친다. 근데 이놈은요? 미치지 않는다. 근데 대개 수험생들은 둘 다 보긴 봤어요. 책에서. 미친다, 미치지 않더라. 이걸 거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땅은 인목과 분리됐죠. 땅 팔려도 그만이죠. 인목은 따로 분리됐으니까. 안 미치는 거 이거는 여기다가 미친다라고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요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되니까 다시 등장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본 의미 정도는 봐두면 좋습니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구별되겠죠 이거? 저도 헷갈려 이거. 술 한잔 먹고 보면은 헷갈립니다 이거. 자, 요거 받으시고 물론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근데 과연 이것 아무리 등기부에 등기상 기록에 등기했다 해서 이것 거래가 안전할까요? 그래도 뭔가 미심쩍죠. 혹여나 등기한 상태에서 이 나무가 불타버립니다. 화재. 누가 몰래 벌채한다. 역시 뭔가 장래에 위험성이 내포됐어요. 그래서 거래 안전책이 강구되어야겠죠. 뭐가 있어야 할까요? 저당을 설정할 수 있대.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목에 등기된 상태에서 요 등기 인목에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인목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장차 사고를 대비해서 뭐한다? 보험에 들어야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림공제조합의 공제가입도 괜찮아요. 사고 대책이죠. 자, 이런 것들 쉽게 파악됩니다. 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요 사항도 받으시고 나중에 이것은 좀 더 추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요 정도로도 아마 충분히 파악될 거예요. 이것 이상 시험 문제 낼 위원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파고들면 끝이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목은 둘을 구별하자. 명인치한 수목과는 다르죠. 어디에서? 사고 파는 것은 다 가나가 돼. 무엇? 저당 활용이 없다, 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